어둡고 캄캄한 이곳, 고통의 흔적이 가득하구나. 살인 거짓말 부패 왜곡 이 모든 악마적인 것들에 이제는 지워버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쪽으로 오시오. 나는 예술가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감동하고 밖으로 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야.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쪽으로 오시오. 난 정보적인 재능을 타고난 예술가는 아니며 그렇다고 혁명가는 더더욱 아니요. 시간이 다 되었어. 이쪽으로 오시오. 어서. 아들이 즐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딴 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단지 이 말을 전하고 싶었을 그대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요. 당신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요. 당신은 지금 슬퍼하고 아니요, 있는가? 그렇지 않소. 두려움이로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부터 난 무수히 많은 별들 중 하나와 완전 무결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 그곳으로부터 여기 왔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나의 유년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 순간부터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지.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난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생생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뿐.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당신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의 시간이지. 난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생생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을 뿐. 분노도 절망도 슬픔도 내 가슴 속 깊이 묻어버린 지 오래.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이제는 가야 할 시간, 그대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 굴빛을 내 영혼의 두려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굴빛은 혜택 굴빛은 혜택 굴빛은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리제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평생 죽음과 대화하며 보낸 것 같아 라고요. 난 동생에게 죽는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지요. 리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리제는 내가 그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 애써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죽음과 마주했을 때 가까스로 버텨냈을 거라는 리제의 확신에 가까운 짐작을 난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처음 만난 분들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군요.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군요. 나는 케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집 밖의 풍경은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생명의 기운 넘쳐나는 집 앞에 작은 정원, 풀잎은 바람에 리듬에 춤을 추고 꽃들은 형형색색 향기로운 그림을 그리네. 크고 작은 새들의 수다 이에 칠세라. 불벌레도 소리 높이네. 온갖 이야기가 넘쳐나는 생명의 정원, 온갖 만물이 깨어있는 생명의 정원. 바람은 할머니의 손길 같아 내 얼굴을 어루만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바람에도 빛깔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 바람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 희미한 기억 넘어 이토록 생생한 풍경, 평생을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풍경. 정원을 벗어나면 넓은 빈터가 나오고 빈터를 가로질러 한참을 걸어가면 강변으로 이어지는 길과 만나지. 그 길 끝에 작은 하루터 다양각색 온갖 거룩배들이 드나들고 사람들은 쉼없이 배 위를 오르내리며 처음 보는 물건들을 데리고 보내린다. 밤하늘에 존미 박혀있는 그토록 양롱한 별빛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어린 시절 내내 풍족한 삶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빠 콜라드, 동생 리제, 그리고 다른 형제들. 성실한 부모님 덕분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야겠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못하게 될 수 있으니 다른 가족들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내 아버지 칼 슈미트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법관 생활을 그만두고 집을 짓는 미장이의 길을 택하셨지. 나의 자랑스러운 딸 개태, 우리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웃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굶주림, 이웃들이 느끼는 슬픔과 절망, 세상에는 너와 아무 상관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다. 작업실 오른편에는 네모 반듯하고 크고 작고 크고 다양한 나무 뿔르기 한가득, 작업실 왼편에는 길고 하얗고 보드라운 종이로 된 설계 도면이 이만큼, 나무 블록을 쌓는 놀이는 시들시들해졌지만 설계 도면 빈자리에 그림 그리긴 재미난 놀이. 우리 중 그림 그리기에 가장 의욕적인 사람은 단연 골라드. 캐틀, 리제, 너희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도 재미없어. 내 그림을 좀 봐. 그림을 펼쳐놓으니 늑대가 썰매 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황당한 광경. 캐틀, 리제, 너희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도 재미없어. 내 그림을 좀 봐. 그림을 펼쳐놓으니 화가 난 듯 찌푸린 얼굴과 뿔 달린 머리, 기괴한 형상. 그 또래 남자 아이들의 유치한 상상. 하긴 그래봤자 나와리 그림도 거기서 거기, 그림이라 할 수 없는 참다한 낙서. 그것들을 관심 있게 봐주셨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난 늘 리제와 함께였어요. 리제도 날 잘 따랐지요. 동생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결혼 따윈 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먹었을 정도였어요. 관대한 성격과 온화한 말투. 나는 가끔 악마처럼 그녀에게 상처도 줬지. 그랬던 날 위해 언제나 무대를 서주었고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긴 시간을 참아냈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리제는 괜찮아, 재밌어, 너도 그림 그려야 하잖아. 그런데 난 모델 속이 싫어 라고 말하면 난 언니가 그림을 완성해가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난 이런 리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리제의 그림을 보고 난 후 리제가 곧 캐테를 따라잡을 것 같구려.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흥분한 마음으로 일어난 후 걸음을 옮기며 우연히 그 말을 들은 순간 일어난 질투심. 하지만 리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는 욕심이 없었지. 이기심과 성취욕,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강렬한 의지, 자존심과 명예욕, 인정받고 말겠다는 치열한 몸부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얼굴의
욕망들 난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 예술가는 온갖 내면의 욕망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예술가는 온갖 내면의 욕망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나를 예술가로 성장시키려는 확고한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14살이 될 무렵 나는 화가로서의 삶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케니스베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게 미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간 열정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강변 나루터 근처에는 선술집이 많았어요. 그곳은 무척 위험했기에 저녁을 피해 오전에만 가서 습작을 할 수 있었지요. 출입구가 2개였던 작은 배라는 선술집이 흥미로웠는데 요란한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일도 자주 벌어지곤 했어요. 그날도 선술집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창밖 나루터 풍경을 보았는데 저 나루터에 처음 왔던 날부터 늘 같은 풍경, 오늘도 다를 것 없는 익숙한 풍경.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배 위를 오르내리며 처음 보는 물건들을 데리고 또 내린다. 햇빛에 검게 끓는 구릿빛 피부와 짙게 패인 주름 가운 부러진 눈망울도 튀어나온 광대는 막마른 복숭아 뼈를 닮았구나. 차갑고 서늘해서 아무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구나. 마치 죽음을 앞둔 표정이구나. 차라리 해져서 너덜거리는 신발 위로 보이는 발의 표정이 더 생생하다. 차라리 짓눌려서 엇나간 헛개뼈로 이어지는 구분 등의 표정이 더 생생하다. 내가 보았던 것은 흥미롭던 나루터의 풍경. 내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사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사연.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자네 들었어? 헬무튼의 둘째가 죽었다는 곳. 그 아이가 얼마 못 가 죽을 거라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던 사실. 먹을 음식이 부족하니 병을 이겨낼 재간이 있을 리가 없지. 어차피 죽을 아이에게 음식을 주느니 다른 아이에게 먹이는 게 낫지. 가보지 않을 텐가? 그 뒷상 구덩이 파라는 것도 도와야지. 그걸 못하러 가. 죽은 아이가 어디 한둘인가. 그럴 힘 있으면 함께 굶고 남은 음식 자네 아니나 먹여.
늘 익숙하게 바라보던 풍경 속에 감춰진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한 아이의 죽음을 두고 나누는 대화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난 화가 많이 났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내일 슈나이더 씨 장례식엔 캐테는 데리고 가지 않아도 돼요. 당신과 나, 콜라드까지 셋이서 다녀옵시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슈나이더 씨가 우리 캐테를 많이 아꼈는데 며칠 쉬어서 다녀오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끼리 추모의 기도를 따로 올립시다. 장례식도 사교회장이 된 지 오래요. 아니야, 아빠. 나 다 나은 것 같아. 나도 아빠 엄마랑 다녀오고 싶어. 장례식은 시종일관 엄숙했고 추모의 의식은 경건했습니다. 예의와 품위가 넘쳐나는 의복과 성의와 배려가 묻어나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고인이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인을 위한 기도문에 모두가 진심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고귀한 존재로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느껴지는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나루토의 풍경이 겹쳐지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절정에 가깝던 환희의 마음은 슬픔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고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누군가의 죽음 경건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름답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고귀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한 것이라 외면했던 모든 것들, 내가 참 존재라 외면했던 모든 것들, 죽음과 마주한 서로 다른 미래의 참 인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다움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대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나는 더 이상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올려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유년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상심을 끌어안고 홀로 나무 밑을 서성이는 그대여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슴 아픈 사연이라 가벼운 인간의 언어 대신 부스라니 심장 붓고 영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련다. 그들의 마음에도 꽃을 피울 수 있게 묵묵히 걸어가련다. 내가 떠나려는 길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우리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칼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는 누구나 공평하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당연하게도 빈곤한 노동자들의 주거 지역에서 자신의 의료 행위를 펴나갑니다. 의사 노릇으로 재산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베를린의 가난한 지역에 새 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와 뜻을 함께한 동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빈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훨씬 더 치열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가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가끔 거의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이상 세계를 상상 속에 펼쳐놓고 허우적대곤 했지요. 칼은 내가 현실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1893년 2월 28일) 이날은 내 예술과 삶의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가오프만의 연극 직조공들을 관람한 날이었죠. 난 강한 영감을 받아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작 직조공들의 분기는 힘겹고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작품의 수가 늘어갈 때마다 난 이 작품을 아버지에게 바치고 싶었어요. 그 시기에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셨고 아버지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연작을 완성해서 아버지에게 선물했을 때 아버지는 농가 주변을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여보, 우리 개태가 한 것 좀 봐요. 아버지는 결국 이 연작의 공식 전시회를 앞두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가치들과 정신세계의 모든 토대는 결단코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작파나 직조공들의 봉기 첫 번째 그림 궁핍 방 안에는 직조기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고 죽어가는 아이가 누워있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하라 머리를 감싸고 아버지는 다른 아이를 안고 침울하게 앉아 있다. 두 번째 그림 조금 꺼질 듯한 작은 촛불이 힘겹게 타고 있는 어두컴컴한 방. 지친 어머니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져 있고 아버지는 속수무책 뒷짐을 지고 서 있는데 아이는 입이 죽음의 식내 품 안에 안겨고 있다. 세 번째 그림 회의 허름한 뒷방 내 사람의 얼굴 표정과 책상에 걸터 앉은 자세를 보아 허니 무언가 절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구나. 네 번째 그림 행진 드디어 직조공들이 환한 밖으로 나선다. 그저 묵묵히 결연한 자세로 앞을 향해 나아간다. 하늘의 모습은 하얗게 되었으니
다섯 번째 그림 돌려 화려한 저택에 행진 대열이 도착했고 문은 굳게 닫혀있고 모인 사람 모두가 절박하다. 여섯 번째 그림 종에 맞아 죽은 시체들이 놓여있는 집 안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동료의 시신을 안고 들어온다. 그렇게 그들의 봉기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식조공들의 봉기 연작에 이은 농민 전쟁 연작을 마쳤을 때 난 40을 막 넘긴 나이였다. 1910년 4월 어느 날의 일기. 내 삶에서 일이 최우선인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두 아들 한스와 페터가 부활절 여행을 떠난 후 나는 작업만 했다. 작업 외에는 먹고 자고 산책만 간간히 할 뿐이다. 거의 모든 시간을 작업에 몰두했다. 가끔은 내 일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럴 때는 나를 뛰어넘어 멀리 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2시간 정도 작업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내 작품을 보면 스스로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은 사라져버린다.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절대로 특출나지 않다. 그런 사실이 나를 힘겹게 한다. 재능이 부족한 게 느껴진다. (1912년) 새해 첫날의 일기. 내 삶의 마지막 3분의 1인 남은 여생 동안 나를 지속적으로 흥분시키고 젊게 하고 자극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마 작업밖에 없을 것이다. 그간 한 해 동안 작품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초기작인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서부터 최근작까지들을 보면 많은 진전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어머니의 다리 사이에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손으로 아이의 발을 잡고 있는 모습들은 모델을 보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요새 그 작업들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어찌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1913년 섣달 금음날의 일기. 칼을 향해 잔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이 있음을 느낀다. 황홀함이나 열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오랜 휴식도 아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느끼는 온화한 불꽃이다. 사랑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멋진 사랑이 존재하리라고는 알지 못했다. 작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열정을 느낀다. 작은 조각인 인연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느낌이 좋다. 하지만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의 차이는
요새 내가 느끼고 있는 희미한 사랑의 감정과 진짜 사랑 사이의 간극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난 이 작품을 전시할 것이다. 어쩌면 호응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겠지. 패태! 예술이란 시대를 초월해야 하며 초계급적이고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이야 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가치에 종속돼 버린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 그저 프로파간다일 뿐이죠. 당신은 노동조합 간부를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순수성? 그게 뭐죠? 지금 당장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세요. 눈앞에 벌어지는 추악한 일들을 외면하고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씨앗들이 지겨져서는 안 된다. 씨앗들이 지겨져서는 안 된다. 난 그저 아이들이 굶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작품의 본질입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온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 페터도 자신도 전선으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나와 칼은 페터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난 아이를 안고 있었죠. 부드럽고 사랑스런 감초, 달콤하고 거룩한 감각, 따스하고 기분 좋은 향기. 아이의 붉은 뺨에 입을 맞춘 이 평화로운 숨소리가 나를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한다. 내 꿈에서 곤히 잠들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난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갓난아이를 본 적 있나요? 분명 조금 전까지 내 품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보았소. 하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언제 보았죠? 누가 데리고 간 건가요? 그 아이를 당장 찾아야만 해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어차피 해줄 대답도 없으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시 일을 멈추고 아이 찾는 걸 도와주세요. 행여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될 수 있는 한 깊게 가야 해. 어깨가 빠지고 손목이 바스라지더라도 아이 찾는 걸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땅을 파고 있는 건가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죠? 내 아들이 누울 자리니까요. 이건 무덤이에요. 우리 아들을 위한 무덤. 어서 자리를 잡지 않고 뭐라는 거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당신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 위한 자리는 필요 없어요. 난 무덤 따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힘만 내려가 돌처럼 굳어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가 없구나. 무덤을 받은 여인들은 시체처럼 묵묵히 서 있는 내 주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회한다. 저리 비키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길 보시오. 난 보지 않을 거예요. 저길 보시오. 봐야만 하오. 아니, 난 보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기까지 행방만 펼쳐진 선명한 광경. 그것은 수천 수만의 구름이 그 속에 누워있는 수천 수만의 갓난 아이들 그 옆에서 수천 수만의 어머니들 더 이상 볼 수 없어.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줘. 제발. 당신의 아드님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황량한 바람만이 울음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황량한 바람만이 널브러진 차가운 대리석 가만히 귀를 대어보니 죽음이라는 놈이 음산한 숨소리를 몰아신다.
따금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기괴한 소리를 낸다. 다시 찾아도 차가운 대리석 속에 웅크리고 있구나. 너 죽음이여 대리석 넘어 깊숙한 곳에 숨어 잠들지 마라. 자장가의 시간은 끝났다. 죽음의 모습으로 대리석 안에 웅크리고 있는 너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야만 한다. 지우개 손을 내미는구나. 난 그 손을 힘보이 잡으련다. 내 아들 페터, 불쌍한 우리 아가. 페터를 떠나보내고 급격히 늙고 허약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늙은 손을 바라보며 더 이상 도전하고픈 마음이 사라져버리곤 했지요. 이런데 뭘 할 수 있을까? 뭘 더 원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힘은 괴로움과 그리움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나의 작업을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페터를 위한 작업은 특별히 더 간절했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청춘의 나머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위대한 상태, 이것이 바로 낙이 듭니다. 꺼질 것 같은 촛불이 영원히 타오르리라던 믿음과 함께 다시 모든 것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처럼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 어머니를 보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점차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미 죽음의 대비를 해둔 셈이다.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내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가 길게 숨을 한 번 몰아쉬더니 숨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랜 시간 집요하게 붙들고 있던 목파나 연작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보아라! 우리가 겪은 이 끔찍한 광경을, 이것은 전쟁을 주제로 한 7개 반화입니다. 희생 지원병들, 부모, 과부 1, 과부 2, 어머니들, 그리고 민중. 얼마 있다가 나의 친구이자 오빠인 콜라드도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나는 죽음에 관련한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8개의 석판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죽음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소녀를 무릎에 앉힌 죽음에게 잡힌 아이들, 죽음의 여인을 움켜잡다. 길거리에서의 죽음, 지구로서의 죽음, 불 속에서의 죽음, 죽음의 보름. 산과 성들이 거울처럼 빛나는 라인강을 들여다본다. 내 작은 배는 쾌활하게 나가고 사방에 햇살이 반짝이는구나. 부비부비 흘러가는 황금빛 물결이 즐거이
말아줘. 그렇게 내 평생의 사랑, 내 유일한 덫, 칼도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좀 줘. 할머니, 밥 좀. 배가 고파. 옆방에서 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 금방 먹을 것을 가져다 주마. 방 밖으로 나가보니 불 꺼진 복도를 지나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개의 방. 한쪽 문이 열리더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칼이 걸어 나온다. 당신 잘 자라는 인사하러 안 오고 뭐해? 난 칼 곁으로 다가가 그를 꼭 안고 미안해 여보. 지금 굶주린 아이들이 내 방에 있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다시 올게. 칼이 내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당신 어떻게 지내고 있어? 당신 괜찮은 거지? 내 걱정은 말아요. 배고파. 밥 좀. 다시 당신이 있던 방으로 돌아가 기다려줘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나도 그 방으로 갈 거예요. 얘들아, 가지마. 이거 먹고 가. 얘들아, 가지마. 얘들아, 가지마. 난 아들 한스에게 말했어요. 씨앗들이 짓이겨져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랑한 괴테의 언어. 이것은 나의 유언. 내 아들 한스와 그의 가족들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너희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작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몹시 우울하구나. 그러나 나의 죽음에 대한 갈망은 꺼지지 않고 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무수한 행운이 함께했단다. 난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 슬픔은 빨리 거두고 내가 떠나게 내버려 두렴.
얘들아, 더 이상 이곳을 떠돌지 말고 이슬을 머금은 풀잎과 함께 노래해다오. 난 내 그림 속 겁에 질린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나에게 지워진 짐을 깨달았습니다. 난 그때 그 짐을 회피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계속 바라봐야만 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것은 다 실제에 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은 별의 조각을 만지는 것과 같아요. 지구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별에서 만들어져서 왔대요. 밤하늘의 별빛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